96년부터 이어진 기업 환경의 악화가 96년도에 이제 230억 불의 무역 적자가 이루어지고 이제 한복 철강부터 이제 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97년도 초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97년도에 뭐 해태도 부도나고 뭐 기아 자동차도 부도가 나죠. 삼립식품 이런 데가 이제 다 부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도는 왜 나느냐? 바로 갚을 수가 없게서 나죠. 그 외채를 갚아야 되는데 그 외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가 IMF 구제 금융으로 받기 전에 기업 환경이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악화가 됐어요. 악화가 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기업의 환경, 기업의 문제를 보게 되면요. 이 IMF는 기업과 정부와 금융기관이 다 부실함이 천하에 드러났죠. 거기다가 미국 투자자들, 미국의 대은행들, 투자은행들, 그리고 타이거 펀드나 아니면은 무슨 펀드죠? 퀀텀 펀드, 조지 소로스 그런 공격적인 펀드들의 공격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구조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경제 주권이 침탈당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기업의 환경이 어땠냐면 1990년대까지의 기업, 그러니까 96년대 중반 IMF 터지기 전 그때까지의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 부채가 굉장히 높았어요. 부채 비율이. 왜냐하면 고도 성장기이기 때문에 그때 금리가 높았습니다. 금리가 물론 대출 금리도 높긴 했죠. 그런데 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를 적게 주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80년대 이후부터는 중화공업, 장치 산업으로 바뀌고 거기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자금을 해외로부터 유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은행들로부터 유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90년대까지는 자기 돈으로 장사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돈으로 다 장사를 했어요. 그게 당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내 돈으로 장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의 부채 비율이 자기 자본의 5배를 초과하게 돼요. 5배 초과. 부채. 부채 비율이 5배가 초과가 됩니다. 아까 1편에도 얘기했지만 한보 같은 경우는 2000%가 넘어요. 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400%, 500%가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한 차입 경영, 거기다 경영 기법도 그냥 주먹 구구식이었잖아요. 문어발식 경영으로 다 남의 돈 끌어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기업의 습성이었고 대기업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한보 정태수 회장처럼 그 돈을 끌어다 쓰려면 로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와 금융기관, 이 모든 기업 간에 다 합작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실의 합작품.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나중에는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이런 외환 위기 때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기업이 다 파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기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융기관은 뭐였냐? 금융기관. 두 번째, 금융기관의 잘못. 금융기관은 이때 당시에 IMF 터지기 전에 외국의 뭐 선물, 옵션, 그리고 파생 상품, 사실 우리나라는 어떤 은행 그런 투자 기법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도무한 투자를 했어요. 왜?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저축이라는 걸 많이 했죠. 국민들이. 저축. 금리가 뭐 15%, 20% 할 때예요. 80년대 후반에는 15%, 20%.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요즘에 저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축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왜? 금리가 없잖아요. 지금 1.5%인가 예금 금리가 1.4%인가 그렇잖아요. 저금을 누가 합니까? 저금을 할수록 손해죠.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그러니까 딴 데에 눈을 돌리는 거죠. 딴 데.
아까 얘기했던 일본처럼 금리가 낮아지면은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금리가 그렇게 높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금도 많아졌고 기업에다가 대출도 많이 해줬고, 대출은 이제 계속해서 자본을 증식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돈들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게 무모한 투자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다 폭락을 하게 되죠. 특히 여러분 태국, 이게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그 금융위기, 97년도의 금융위기가 태국발로 시작을 한 거예요. 태국을 거쳐서 옆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대만, 홍콩을 건너서 한국으로 이제 상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태국도 바트화가 폭락이 돼요. 그게 왜 폭락이 되냐면, 사실 이게 헤지펀드, 즉 거기에 이제 조지 소로스가 퀀텀 펀드라는 걸 해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인, 이게 뭐냐면 이제 화폐 전쟁이라는 책에서 송흥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양털깎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양털깎기라는 말을 쓰는데, 송흥빙이 화폐 전쟁에서 이 IMF, 한국의 IMF도 마찬가지로 유대 자본가들, 미국에 있는 은행, 그 투자은행의 자본가들은 다 유대인이잖아요. 락펠러 가문, 그리고 JP 모건 가문, 뭐 스탠리 가문, 뭐 여러 가지 이런 가문들이 다 유대 자본가들인데, 이런 가문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 그 퀀텀 펀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태국 바트화를 막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지 소로스가 투자를 하는데 우리도 거기다 돈을 좀 투자를 해야겠다 해서 바트화, 그 태국에는 많이 이제 외화가 유입이 돼요. 근데 유입이 된 후에 조지 소로스 퀀텀 펀드를 확 뺍니다. 그러면은 바트화가 폭락이 돼요. 그 달러가 빠지니까 환율이 올라가죠.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까 달러화가 올라가잖아요. 그 환율이 폭등해요. 바트화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고 달러가 없으니까 달러를 채우기 위해서 환율 방어라는 거 하는데, 이거를 외화를 유치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외환 보유고를 풀게 되죠. 풀게 되면은 풀어도 달러가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IMF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옛날에 그 구제금융을 받았어요. 받았을 때 처음에 뭐 20억 달러 조금 주고 했는데, 뭐 10억 달러, 20억 달러 조금 주자마자 그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외국 투자자들에게 그냥 밑빠진 그 독처럼 물을 버도 다 빠져나가게 됐어요. 받은 즉시 외국인들이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 그런 뭐 이유도 없었어요. 왜? 받으면 바로 외국이 빠져나가니까. 이 당시 중요한 건 미국이었어요.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달러가 바닥이 나니까 뭐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그 태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바닥이 된 뭐 이런 것들을 그 퀀텀 펀드가 다시 사들입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얻어요. 처음에 그 바트가 고평가됐거든요. 사실 태국의 바트화가 고평가돼가지고 금리를 투자하면서 높여놔요. 거기 그 바트화를 높인 다음에 조지 소로스 빠지면서 그 시세 차익을 확 노리는, 그것과 함께 나중에 그 태국에 있는 기업들까지, 알짜배기 기업들까지도 이 조지 소로스 퀀텀 펀드가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이거를 송흥민은 양털깎기라고 얘기합니다. IMF도 한국도 이 양털깎기에 당했다라고 이 송흥민은 얘기를 해요. 이 금융기관 자체도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 뭐 선물 옵션, 파생 상품 이것들을 가지고 그 외국 자본들이 어떻게 장난치나에 대해서 사실 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IMF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이 조종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알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대처할 수도 없었고, 너무 기업이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 기업 부채가 너무나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은 나중에 이 외화 상환, 그 외화를 상환해야 될 때가 오니까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니까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야겠죠. 기업을 이제 쪼는 겁니다. 그 기업은 줄 돈이 없으니까 기업이 도산하고요. 그 은행에는 기업에게 받을 돈을 못 받으니까 은행도 도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은행 도산하면 가게도 도산하죠. 은행에다 돈을 맡겼는데. 그러면서 외화는 다 빠져나가니까 외화값,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달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IMF 때 900원에서 2,000원이 넘어갔잖아요. 1달러에 2,000원이 넘어요. 그래서 외국 간 사람들은 외국에 유학 보내는데 옛날에는 뭐 그냥 1,000원에 900원에 1달러 보냈는데 지금 2,000원을 가지고 해야 1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율이 폭등될 때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외화를 투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적정량의 외화 보유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4천억 달러 정도가 있습니다. 통화 스와핑까지 하면 뭐 4,300억 정도 될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화 보유고를 가진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은 3조 5억 달러 정도 지금 가지고 3조 달러라고 보면 돼요. 3조 5억 달러. 그러니까 그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 우리나라보다 뭐 10배가 더 많죠. 그 IMF는 기업과 금융기관 부실로 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의 문제가 또 큽니다. 정부. 우리나라가 1996년도에 OECD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 막 이렇게 좋아했죠. 근데 IMF 후에 국민소득이 딱 반토막이 났어요. 국민소득 5천 달러로 딱 잘려집니다. 그게 다 외화 환율 때문에 그런 거죠. 달러로 치니까 1만 달러에서 5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900원이었다가 2,000원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5천 달러가 된 거예요. 근데 아예 OECD 때는 OECD 국가는 그 원화 고평가를 유지해야 되나요? OECD 국가. 그러니까 너무 저평가가 아니라 고평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다량의 외화를 시중에다가 좀 방출을 했어요. 특히 96, 97년도에. 96년부터 이제 그 무역 적자가 생겼잖아요. 무역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때 305억 달러 정도의 그 외환 보유고가 있었는데 204억 달러로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97년도까지 이제 떨어지는데 그 100억 달러를 시장에다 푸는 거예요. 왜? 외환 보유고를 푸름으로 말미암아 환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율이 고평가. 아까 1탄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우리나라의 그 한국 원화가 절하가 돼야지 수출에 유리하죠. 생산 단가가 낮아지니까. 근데 OECD 국가 그 환율을 원화 고평가를 유지하기 위하면 고평가가 되면은 원화 절상이 되잖아요. 원화 절상이 되면 수출이 부진하죠. 그 기업 그 현금 유동화 자본도 낮아지게 되고 대외 경쟁력도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이 밀리니까. 우리나라 비싼 물건으로 우리나라 물건 안 샀잖아요. 옛날에는. 일본 거 사지.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걸 잘못 선택을 하면 OECD에 너무 집착하면 1만 달러. 그래서 맨날 뭐 1만 달러 시대 OECD 광고했지만 1년 후에 쪽박 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정부의 그 외환 그 위기 때, 외화 그 경상수지 적자 때 외환 보유가 이제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또 세우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업과 정부, 금융기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부실이었는데 이 은행 같은 경우 금융기관은 사실 예전부터 관치금융이었어요. 관치. 그러니까 정부가 통제하는 금융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융 경쟁력이 없죠. 그 산업의 어떤 보조 역할을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외국처럼 막 투자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파생상품 이런 것도 잘 모르고 투자를 못한 거죠. 그 외국은 속속들이 이상한 상품들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공합니다. 국가가 아니라 가장 지금 힘 있는 거는 투자 자본이에요. 거대 자본들. 그러니까 급변하는 국제 금융에 대해서 무지했죠.
그러니까 태국처럼 헤지펀드, 조지 소로스가 공격하면 태국이 그냥 도산해 버리는 거예요. 태국이 도산하니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 도산하는 거죠. 그런 금융의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기업은 R&D 투자 대신에 기업 구매율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제 대우 같은 경우는 많은 그런 그룹들을 샀습니다. 많은 그룹들을 샀어요. 기술만 그냥 R&D 말고 그 기술만 그냥 유지하고 그 기술대로 생산품만 찍어냈어요. 그 대우의 부채 비율이 엄청 낮잖아요. 뭐 안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줄도산하고 도망가고. 그 기업이 그랬다고. 방만한 경영으로 R&D에 투자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수익에만 매달렸어요. 그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 로비를 하고 정부에. 그러니까 대기업 대출이 너무 쉽죠. 방만한 경영이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여기에 또 IMF의 원인. 사실 이게 뭐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F. 미국입니다. 미국 자본가의 공격입니다. 미국을 지배하는 것은 미국의 월가의 자본가들입니다. JP 모건, 그리고 뭐 락펠러 가문들, 그리고 뭐 체이스, 시티뱅크 이런 자본가, 골드만삭스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사실은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태국을 사실 망하게 했어요. 펀드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스 외환 위기 때도 그리스도 사실 골드만삭스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리스가 뭐 미국에서 빌린 게 아닙니다. 골드만삭스에게 빌렸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이런 거대 투자은행들입니다. 거대 투자은행들. 그리고 태국이 97년도 그 97년 7월 달에 이제 외환 위기를 겪을 때 피치나 무디스나 스탠다드 푸어스 같은 신용 평가 기관들이 있죠. 이 평가 기관들이 한국도 도산할 것이다 라고 싹 정보를 흘려요. 이 신용 평가 기관이랑 미국 그 투자 자본가들, 투자 은행들이랑 FRB, 미국의 금리와 Federal Reserve Bank라고 하는 이 FRB, 여기서 미국 금리를 인상하냐 인하하느냐, 그리고 여기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냐 또 축소시키냐 하는 걸 여기서 다 결정하는데, 이 FRB 주체가 바로 미국 자본가들이에요. 여긴 재무부 소속이 아니라고 그랬죠. 미국 재무부가 아니라 이 투자 자본가들이 FRB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리를 올린다 안 올린다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뭐 요동치는 거잖아요. FRB 금리를 인상해봐요.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돈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죠. 금리가 인상하면 빠져나갑니다. 외화가 유출되잖아요. 외화가 유출되면은 우리도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올라가죠. 달러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달러가 없어지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외화를 갖다가 풀어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외화를 벌어야 되는데, 경상수지 적자면은 외화를 벌 데도 없고, 그럼 외화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국에서 갖다가 유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IMF 때 단기 채무, 그 1년 상환 기간에 그 단기 자본들을 많이 유입을 했어요. 왜?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년 후에 갚으라니까 1년 후에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사실 이때 그 IMF 때 일본이 그때 외화가 한 1,000억 달러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 하지 말고 일본에다가 타진을 합니다. 일본에다가 니들 돈 많으니까, 달러 많으니까 우리한테 좀 달러 좀 빌려줘라. 일본이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딱 막습니다. 미국이 딱 차단을 시켜버려요. 이건 IMF에서 할 일이야 하고 딱 하니까 일본이 그냥 문을 닫아버려요. 안 되겠다. 미국이 막는다. 왜 미국이 막겠어?
미국이 곧 사실 IMF입니다. IMF 본부가 워싱턴에 있어요. 워싱턴. 그리고 IMF 의결권 16.8%가 미국이죠. 그럼 미국이 하는 대로 IMF는 해야 돼요. 또 달러로 돈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뭐 라가르드, 지금 라가르드, 그 전에 IMF 총재가 스트로스칸,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성폭행인지 성희롱인지 하여튼 해서 공항에서 체포됐잖아요. IMF 총재가. 그리고 그전 그 IMF 때 미셸 깡드시, 이 사람들이 다 프랑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바지 사장이에요. 다 미국 그 우리나라 IMF 때 로버트 루빈이 사실 다 조종했던 것처럼, 로버트 루빈은 누구의 조종을 받습니까? 거대 투자 은행들의 조종을 사실 다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유익을 대변하고 미국의 유익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사실은 IMF는. 그러니까 이 공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죠.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기업도 정부도 은행도 돈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은행들, 왜 이 미국 자본가가 이 IMF를 통해서 한국을 건드렸느냐? 한국이 굉장히 이제 10대 어떤 세계 무역 규모가 10대 안에 들어가는 그런 큰 경제 대국이 됐는데 이 금융 개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금융 개방이. 금융 개방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의 거대 은행들이 자기의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또 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IMF를 구제금융을 받도록 사실 조정을 한 거예요. 조정을. 일본이나 아니면 뭐 중국에 때는 그때는 뭐 받기 힘들었으니까 일본이 만약에 그거를 꿔줬으면 우리나라가 조금 숨통이 트였겠죠. 근데 했더라도 미국에서 또 뭐 수를 썼겠죠. 이런 투자자들이 왜 우리나라를 공격해가지고 나중에 그 경제시장, 자본시장을 완전히 이제 개방하려고 했던 거예요. 개방해서 자기가 여기서 나오는 수익들을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한 겁니다, 사실. IMF를 통해서. 그래서 수흥민은 그 IMF 우리나라 IMF 구제금융 사태의 유대 자본가의 양털깎기 전략이라고 그는 얘기를 해요. 뭐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스탠다드 푸어스, 무디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이 한국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외환 위기가 올 것이다 예상한 발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발표한 후에 500억 달러가 외화가 유출이 됩니다. 500억 달러가 유출이 돼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300억 달러였는데 500억이 유출이 돼요. 그 뭐 1년 사이에 500억이 1년도 아니죠. 500억 유출이 되고 또 무역 수지, 그 경상 수지는 경상 수지대로 200억 달러가 넘고 그리고 부채 상환금 나중에 600억 불이 또 돌아오고 우리나라 파산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얘기를 안 했으면 야 외환 위기가 없다라고 하면은 500억 달러가 빠져나가진 않았죠. 외국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을 시킨 거예요. 공격을 우리나라.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냐? 부실 금융기관을 다 정리를 해. IMF 요구를 어떻게 하냐? 아까 얘기했지만 IMF가 고금리 정책을 우리나라에게 요구를 합니다. 고금리 정책. 부실 퇴출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고금리 정책.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기업 부채 비율이 그때 뭐 보통 500%라고 그랬잖아요. 500%인데 여기다 고금리 정책을 취하니까 그때 IMF 이후로는 우리나라 그 금리 시중 금리가 20% 넘었어요. 그래서 돈 가진 사람들 금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었죠. 근데 고금리가 되면 기업이 파산이에요. 파산하라는 거예요. 기업을 다 쪼개버립니다. 쪼개서 나중에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 여러분 기아자동차 이게 도산이 되잖아요. 기아자동차.
그리고 옛날에 그 나산 플라망스라는 그런 농구팀이 있는데 나산 실업 이런 것도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줄도산하니까 그 고금리 정책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고금리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다 망한다. 근데 미국에서는 하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결국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97년도 11월 19일 날 강경식 부총리에서 임창열 경제부총리로 이제 바뀝니다. 바뀌자마자 그 임창열 부총리가 IMF 구제는 없다, 괜찮다 해놓고 이틀 만에 IMF 구제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자꾸 꼼수를 쓴 거예요. 막 우리 괜찮다 해놓고 다 망하게. 21일 날. 그 다음에 12월 3일 날 최종 사인을 합니다. 그 전까지 고금리 정책을 우리는 안 된다. 거기는 해라. 누가 했냐? 미국이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고금리 정책. 거기다가 부실금융기관 퇴출. 뭐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기업도 퇴출. 부실금융.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은행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역은행도 다 있었고. 제가 사는 대전에 충청은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은행으로 흡수됐죠. 충청도만 그렇게 꼴대를 받아요. 딴 데는 뭐 광주은행, 전북은행, 뭐 부산은행, 대구은행 다 있는데 충청도만 정치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만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은행이 있지만 우리은행, 상업은행, 한일은행 뭐 다 합쳐진 거예요. 조은행이 다 합쳐진 거잖아요. 우리은행이. 국민은행은 주택은행은 합치고. 근데 거기에 들어간 돈이 뭐 한 5, 60조 돼요. 5, 60조. 100조가 될지도 몰라요. 그 은행에다가. 은행 합병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수한 돈을 줬는데 아직도 은행은 방만 경영을 하죠. 우리은행도 그렇고 국민은행도 그렇고 우리 세금으로 다 한 거예요. 그게 보전을 은행들을. 근데 예전처럼 그 은행이 다 사라졌죠. 그때 환율이 막 IMF 때 올라갈 때 우리 은행들은 다 망하고요. 외국 투자은행들,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들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요. 시티은행, 우리나라에 있죠. 시티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제일은행을 인수합병했죠. 스탠다드 차타드가. HSBC 이런 데는 뭐 엄청난 떼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투자기관들이 다 IMF 다 짜는 어떻게 보면 수홍민이 얘기한 양털깎기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형이라고. 그러니까 기업도 문제였고 여기 금융기관도 문제였고 97년도 기업 30대 그 기업 자산이 435조였습니다. 근데 그 96년도에 비해서 25% 자산이 증가해요. 그 자산은 부채로 증가합니다. 그 25%가 부채가 된 거예요. 돈을 막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 많은 25%나 대출을 더 받았어요. 435조에서. 뭐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1년 동안 자기 자본은 1조 8천억 원이 감소가 돼요. 97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기업 환경, 금융 환경 다 부실인 거예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미국 투자은행의 침공. 이게 IMF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푸어스, 뭐 무디스, 이런 피치 이런 데들이 한마디 얘기를 하면 우리는 망할 수도 있고 우리가 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 뭐 신용평가기관이 뭐 우리가 AA 됐습니다. 뭐가 됐습니다.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그 공병호 씨 책이 있는데 10년 후 한국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앞으로의 우리나라는 그 피치, 무디스, 스탠다드 푸어스 같은 신용평가기관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좌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평가를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외화가 유출이 되거나 외화가 또 투자로 들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보고서가 중요한데 그들의 보고서는 누구의 보고서냐? 누구를 대변하는 거냐? 미국 투자은행들, 자본가들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금리 정책을 통해서 기업 파산이 되고 고금리 정책을 하면
외국 투자자들은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정리해고 다 되고 기업 파산, 나중에는 금융 시장 개방, 이게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왜? 자기들이 마음껏 들어오겠다. 마음껏 해외 투자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도 투자하고 얼마나 좋냐. 근데 다 빼가는 거죠, 사실. 했다가 빼가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외국 해외 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 해외 지분이 60%가 넘고요. 그리고 대기업들 다 60%가 넘어요. 다 해외 투자자들입니다. 그 해외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가면 우리나라는 역시 또 망합니다. 그 유익에 따라, 자기의 유익의 판단에 따라서 그거를 투자를 하느냐 빼가느냐, 한순간에 빼가요, 이 사람은. 왜? 투자자기 때문에. 돈 1원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특히 유대 자본가들은 돈 1원을 손해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IMF 지원금을 그때 받았을 때도 받으면 뭐예요? 순식간에 빼가니까. 그래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이 말을 해줘야 된다. 더 이상 빼가지 말라. 안전하다. 한국은 안전한 투자 장소다. 이렇게만 미국 투자자가 얘기를 하면 외화는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이 외화 때문에, 환율 때문에 이 우리나라 이 사단이 생기고, 즉 미국이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IMF의 의결 기관이면서 기축통화 국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겁니다. 힘이 없는 나라는 안 돼요. 이 통화 헤게모니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출을 하고 뭐 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IMF를 정부에서는 과소비, 뭐 여행을 많이 가서 이런 걸로 교과서에 실었어요. IMF의 원인. 그래가지고 국민들은 바보같이 그걸 믿고 또 금 모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금을 모아가지고 막 뭐 20억 달러인가 이렇게 했어요. 엄청난 거죠, 20억 달러. 외국에서도 야, 이런 애국심이 있는 나라가 없구나. 근데 미국 투자자들이 볼 때는 야, 진짜 바보 같은 짓 하는구나. 근데 금 모으기 하면 뭐예요? 97년도 하반기에 개봉한 그 타이타닉, 한 방에 그냥 금 모으기 외화가 다 유출이 됐잖아요. 그거 엄청나게 받잖아요, 타이타닉. 그걸 뭐 수십억 달러 벌었어요, 한국에서. 그 영화 한 편으로. 금 모으기 운동하면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들이 지금 이 시장을 개방해서 더 이 한국을 지배를 하겠다라는 큰 그림, 이 빅픽처 안에 우리나라가 딱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와 금융기관의 부실과 함께 이 거대 금융 자본가들, 투자은행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IMF를 기획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그림도 중요하고 큰 그림도 중요합니다. 큰 그림 속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봐야겠죠. 제가 이제 목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큰 그림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 과학까지 이 모든 것들을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 나가야 돼요.